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일상을 가장한 병적인 질서. 예전에 대기업에 다니는 한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지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힘들지만 밝게 살아왔고 자신이 분별력 있고 성실하게 일해 회사에 기여하길 진심으로 원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플립차드가 욕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하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정말 그런 대화에 몇 시간씩 몰두하는지 믿기 어렵다면 구글을 검색해 보라. 경멸적인 플립 차트를 보면 충분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상사들도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플립은 한때 필리핀 사람을 경멸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플립 차트와 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회사 관리자들은 그 표현에 있을 수 있는 편견에 대해 논의하고 대체 용어를 만드는 일에 중요하다고 느꼈다. 필리핀 국적이나 혈통을 가진 직원들은 플립 차트를 사용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들을 추적, 감시하는 언어 조사 기관인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는 플립 차트의 대체 용어로 라이팅 블록을 제안한다. 하지만 플립 차트는 블록과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이 회사는 플립 차트 대신 이젤 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젤 패드는 라이팅 블록보다 더 정확한 표현처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 고상한 해결책으로도 문제의 어리석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플립, 플립플롭트, 플리텐, 플리펀트, 플립플롭스, 플리퍼스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 두 단어는 플립 차트보다 더 경멸적으로 들린다. 이제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런 용어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할까? 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쓸까? 그냥 무시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당연히 당신은 그런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참여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언제 그 일을 그만둬야 할까? 나는 바로 이것이 법칙 5에서 해결할 수수께끼라고 생각한다. 내담자가 내게 보낸 최초의 메일에 따르면 그녀의 동료들은 플립차트와 관련된 논의에 잘 참여했고 곧이어 그 말 못지않게 모욕적일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블랙이 인종차별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보드가 언급되고 역사적으로 노예제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마스터키가 거론되었다. 내담자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그런 논의는 사람들에게 선하다, 고상하다, 배려심 있다, 친절하다, 현명하다는 피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논의에 합류해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매몰차고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녀가 당황한 이유는 또 있었다. 동료들 중 누구도 특정 집단이 어떤 단어를 금지할지 결정하고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징계한다는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런 검열이 도를 지나쳐 개인의 견해, 대화의 주제, 책 등으로 확대될 위험성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 플립 차트 논쟁은 다양성, 포용성, 평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였다. 그녀가 보기에 그 부서들은 기업의 세뇌와 이데올로기적 선전에 봉사하는 기구이자 대학에서 유행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학교문 넘어 사회로 확산시키는 통로였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그녀는 메일에서 이렇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글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멈출까? 만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끝도 없이 단어들을 금지해야 할까? 내 내담자는 이 일이 그저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관련된 사람들만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다. 일과 일과 관계를 이루는 수많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든 사람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듯한 일관된 패턴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특정 방향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었다. 게다가 그 방향성은 내담자가 몸담은 기업계뿐 아니라 더 큰 사회 및 정치 제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갖가지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부서에서 고립감을 느꼈고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목격했다. 그러자 그녀의 양심이 반응했다. 그녀에게 이 논쟁은 더 이상 사소한 철학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괴로웠고 삶이 흔들린다고 느꼈다.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는 누구든 의기소침해진다.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맡기면 기가 죽고 의욕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 당신의 양심이 온 힘을 다해 그 일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과 비교하여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추구하려 한다. 그럴 때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행동에 옮긴다. 반대로 혐오스럽고 바보 같은 일은 하기 싫어한다. 혼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섹스피어의 햄릿에서 폴로니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내 자신에 충실하라. 여기서 자신은 태풍이 몰아치고 물이 차오를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주다. 자신을 거슬러 행동한다면 우리가 탄 배는 파멸의 모래톱에 처박힐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과 벌이는 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면 배신의 공허함을 겪고 그로 인한 영혼의 상실을 처음에는 추상적인 형태로 다음에는 구체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내담자는 회사의 결정을 순순히 따랐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는 옛 소비에트 공산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서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너무 많이 겪어봤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무력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고 주변에서 그걸 부추기거나 강제하는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 회사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생산적인 일, 심지어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이 곤혹스러운 심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내담자는 분명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며 상사들이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결국 그녀는 전면에 나서는 대신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사내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할 수 있었다. 강연에서 그녀는 플립 차트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회사 관리자들과 인사팀이 신봉하는 거짓 과학 이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학습 유형 이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4가지에서 8가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전무하다. 첫째, 각기 다른 형식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학생들의 자신이 선호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도 학업 성취도는 나아지지 않는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증거 역시 없다. 내담자는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동료들 및 다른 회사 사람들이 지식인 양 떠들고 다니던 그 가설을 아주 효과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녀는 또한 고국 알바니아의 주요 신문사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저널리즘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저널리즘은 수입이 적었지만 그녀는 고국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구 공산 국가인 알바니아 국민에게 서양 사람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을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고 경고하는 글을 쓰며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맞서 싸운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보복의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회사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질수록 자신의 일에는 흥미가 떨어졌다.
그 회사에 맞지 않는데도 계속 머무르는 자신이 겁쟁이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우선 기업 컨벤션에 강연을 하러 다녔다. 그리고 믿을 만하고 유익한 강연을 위해 여러 문헌을 탐독했다. 또한 일부 청중을 불쾌하게 만드는 비판적인 자료들을 용감하게 선보였다. 이 모두가 두려움에 맞서는 행동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인성과 능력이 확장되었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세상에 두루 존재하는 선의 생각보다 더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악 또한 마찬가지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세계에 관여한다.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문화는 타락으로 기운다. 독재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퇴보를 요구한다. 비교적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퇴보할 때마다 그 다음에도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심을 저버릴 때마다, 침묵할 때마다, 합리화를 할 때마다 저항은 약해지고 다음 일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자리 다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손에 넣은 권력을 지킬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감수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때 펼치고 일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럴 능력이 완전히 시들어 소멸하기 전에 말이다. 어쩌면 잠재적 보상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종종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배신이 거듭될수록 지옥이 한 걸음씩 다가온다.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 대가가 비교적 경미할 때도 불의에 잘 맞서지 않는다. 당신이 도덕적이고 신중한 삶에 관심이 있다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양심을 찌르는 불의가 작을 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을 때는 손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참여하지 않을 텐가. 질서 너머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 행동에 합당한지를 아는 것이다. 당신은 틀에 박힌 사회적 의무 대신 양심의 욕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당신이 용감하게 일어나 명령을 거부한다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정직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만일 당신이 명예롭고 행동해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불의에 승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진실의 편에 합리의 부패와 업체를 끌어내는데 일조할 것이다. 구성원 각각이 잠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인다면 집단의 규범이 그 필요성을 넘어 맹목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말로 이 절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내담자와 메일을 더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몇 년 사이에 직장을 몇 차례 옮겼다. 그중 한 회사에서 그녀는 생산적이고 분별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잘해 나가던 중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후로 몇몇 회사에 들어갔으나 그 회사들 모두 언어 및 정치에 푹 빠져 있었다. 용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쉽게 격퇴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 이론과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운 경험 덕분에 우울에 빠지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라. 문화는 병증을 외면할 때 타락한다. 성견 지명을 가진 영웅이 없을 때는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최대한 깊은 곳까지 몸을 던져 삶을 새롭게 해주는 영원한 원리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아니면 유일한 대안은 절망, 부패, 허무주의에 찌든 삶이다. 그런 삶은 거짓말을 일삼고 원망에 사로잡힌 비참한 노예가 되어 전체주의적 유토피아에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것이다. 대신에 당신이 위대한 과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비록 작은 톱니바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당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거짓말에 맞서고 그에 따른 혼돈을 직시하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심연에서 구출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 본성은 움츠러들고 사회는 멍청해지고 당신은 무대 밖에서 악한 힘에 조정당하는 꼭두각시가 된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이다. 누구도 꼭두각시로 살 운명을 타고나지 않는다. 우리는 무기력
하지 않다.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된 삶에서도 쓸만한 무기를 찾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인이라도 세간의 평가만큼 무적은 아닐 수 있다. 당신은 반격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저항이 성공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너무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되어야 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일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남들에게 충동적으로 화풀이를 할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면 또는 스스로의 행동과 무행동을 탓하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경멸하고 있다면 또는 본인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침에 행복하게 눈을 뜨기가 어렵다면 또는 깊은 자기 배신감에 오염되어 있다면 아마 당신은 그 작은 목소리에 아직도 귀를 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직장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화풀이할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진절머리가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머리를 식힌 뒤 전략을 잘 짜서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라. 어쩌면 당신은 아픈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보고 반대편 사람들까지 당신을 존경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 작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뒤 자신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행 가능한 일들, 당신은 경력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내 영혼을 말살하고 있어. 정말 안 맞아.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구직을 시도해야겠어.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되잖아. 어쩌면 연봉이 더 높고 일이 더 흥미롭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을 찾을지도 모른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배신감,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있다는 자괴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당신은 해고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른 회사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지원하라. 당신의 상사에게 전할 확실하고 명료한 퇴사 사유도 잘 준비하라.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회사를 관두는 것이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직이 두려울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해서 두려운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직장에 몇 년 동안 더 머무르면서 비통하게 굽실거리는 나약하고 초라한 삶을 계속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더 두려운가? 인생에 위험이 없는 선택은 드물다. 그러니 머물 때의 위험과 이직할 때의 위험을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직하는 것을 봐왔다. 그들은 때로는 몇 년씩 전략을 짜고 움직였고 결국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 아무 데서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가? 실제로 불합격 통보를 받을 확률은 매우 높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성공할 확률이 50대 1이라고 말해 허황된 기대를 바로잡는다. 심지어 당신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리라 해도 탈락하는 일은 여러 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만 겪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내해야 할 삶이 원래 그렇다. 가치를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먼저 이력서는 제출하기 쉬운 반면 처리하긴 어렵다. 또한 많은 회사가 이미 사내 공모를 통해 내부에서 지원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들은 나중에 급하게 고용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지원자를 미리 받아놓는다. 다시 말해 보험의 문제이고 통계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이지 당신에게 특별한 결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신중하게 골라 150곳에 지원을 하면 그중 3, 4곳에서 면접 기회를 준다. 재취업은 1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아주 힘든 일일 수도 있다. 평생에 걸친 불행이나 하락세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당신은 재취업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고 당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신의 직무 능력이 조금 뒤처져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업무 성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며 도리어 다른 곳에 취업될 가능성이 높여준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부패한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능력을 키워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한 권력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그 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과 상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컨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녹초가 되게 일하면서 서서히 질식하는 것은 진짜 최악일 수 있음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느리긴 해도 좋은 죽음이 아니다. 그로 인해 당신이 빨리 늙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퇴사나 더 심하게는 죽음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고양이 꼬리를 잘라야 한다면 한 번에 1cm씩 자르지 마라. 어쩌면 당신은 뒤늦게 뭔가 부족하다고 깨달은 다음 몇 년 동안 일주일에 4번, 5번 또는 10번씩 입사 지원서를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중 대다수는 첫눈에 탈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복권은 한 번만 당첨되면 충분하다. 희망을 싣고 몇 년을 힘들게 보낸 끝에 당첨되면 당신은 지루하고 억압적인 일에 매인 암울한 인생과 단번에 작별할 수 있다. 다음을 분명히 하자. 이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건조하거나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또는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 웅크리고 싶은 날에 억지로 출근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회사 막내로서 휴지통 비우기,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같은 하찮은 일을 해야 한다며 좌절하는 식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처우에 억울하다는 건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음, 처음에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황한 마음, 바보의 입장에서 서지 않으려는 교만함, 수양이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낮은 지위에 짜증을 내는 것과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다. 비생산적이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일을 수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미래의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 폭정을 참고 다른 사람들이 고문과 학대로 괴로워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자신과 벌이는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면 이 또한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태도와 행동을 하나하나가 개인과 사회를 모두 지옥으로 이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잘못된 장소.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출간된 뒤 나는 영어권 국가들과 유럽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내가 강연을 한 극장들은 대부분 고풍스럽고 아름다웠으며 건축과 문화의 역사를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수많은 악당과 예술가가 위대한 순간을 빛냈던 곳에 와 있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우리는 순회 강연을 위해 2,500에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160개나 예약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토록 많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내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인기도 똑같이 놀랍다. 내 채널에 올린 콘텐츠들,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뷰들, 짧게 편집한 수많은 강연과 대담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억 회나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이 출간될 시점이면 전작은 영어판으로 약 400만 부가 팔리고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청중이 생긴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주춤할 것이다. 내 책이 많은 사람의 삶에서 사라진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게 분명하다. 분명 내 책은
위대한 심리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생각에 빚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밖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두 가지 정보에 주목했다. 첫 번째 정보는 강연장에서 그리고 길거리, 비행기, 카페, 기타 공공장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간단히 말할게요. 난 2년 전에 출소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요. 그때 선생님 강연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젠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와 아내도 있고 방금 첫 아이, 우리 딸도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나와 눈을 맞추고 힘차게 악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념이 가득했다. 비록 이 젊은이는 약간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지만 사람들이 거리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들도 비슷했다. 그리고 다들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개인적인 희소식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비밀을 알게 된 듯하여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들의 성취를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한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려와 길잡이에 목말라 있는지, 약간의 격려와 길잡이만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세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긴 여정에서 좋은 출발을 하도록 힘을 준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또 있다. 내 강연과 글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명확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이다. 이미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 종종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내 말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믿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현대 대중과 공유하고 있는 나의 연구와 생각의 결과물들을 계속 믿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직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것에 다리를 놓아주는 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정보를 말하고자 한다. 단서는 수많은 공개 강연에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강연을 계속 찾아준다는 건 특권이자 신의 선물이다. 대규모 강연은 시대 정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내 새로운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충분한 관심을 끄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생각들의 품질을 부분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어준다. 강연 중에 청중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해서 청중 앞에서 말할 때는 항상 몇 사람을 점찍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라고 제안했다. 군중은 어느 정도 환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시각적으로 주목하면서 전체 청중에게도 귀를 기울이면 부스럭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기침소리, 그 밖에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건 무화경이고 군중에게서 듣고 싶은 건 조용한 침묵이다. 당신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길 원한다. 그런 상태는 청중이 다른데 정신을 팔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신이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 내용에 푹 빠지지 않았다면 조금만 불편해도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다. 머릿속에는 혼자만의 생각이 꿈틀댈 것이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각날 것이다.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것이다. 이 모든 게 합쳐져 청중의 불만 섞인 소음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강연자가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에게 레이저처럼 꽂힐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연자는 모든 생각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나는 한 주제를 얘기할 때 모든 청중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주제는 바로 책임이었다.
청중의 반응은 황홀했다.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는데 원래 책임은 잘 팔리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 교육기관, 견습생 제도, 자원봉사단체, 친목 모임 등에서도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주입하는 것이 사회화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저질러 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50년간 권리에 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으면서도 젊은이에게 요구해야 할 것에 말하는 데는 주저했다. 몇십 년 동안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돌려받을 게 있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만 들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통해 젊은이들의 삶에 의미가 생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와 정반대로 말해야 한다. 비극과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는 고결한 짐을 짊어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잘못된 장소에 눈길을 주며 성장해왔다. 그로 인해 젊은이들은 취약할 대로 취약해져서 쉬운 길에 잘 넘어가고 걸핏하면 분노의 독에 감염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상태로 조정했을까? 이 취약성, 이 감염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신은 잠자고 있을 뿐.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오늘날 공중화장실 벽에 다음과 같은 낙서가 있을 정도다.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신. 니체가 자아도취나 승리감에 젖어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이 견해는 서양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유대,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경솔한 이성적 판단에 시달리고 그 기초에 놓인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의 존재가 치명적인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니체는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즐거운 지식에서 니체는 신은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간을 살인자 중에 살인자로 묘사했다. 그가 미신의 소멸을 의기양양하게 찬양하는 합리주의자였다면 이렇게 묘사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니체의 선언은 완전히 절망적인 말이었다. 권력에 의지해서 니체는 이 살인 행위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두 가지 주요한 결과를 예언했다. 그 둘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서로 때려야 뗄 수 없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의례, 이야기, 믿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먼저 니체는 일신교 사상의 목표지향적인 구조와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세계 바깥으로 인생의 목적이 밀려나 불확실해짐에 따라 허무주의가 부상하여 우리의 실존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아버지를 대신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지배할 거라고 주장했다. 존재의 토대를 뒤흔드는 의심과 모든 걸 깨부수는 확신. 이것이 니체가 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리라고 예견한 두 결과였다. 독보적인 러시아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역시 자신의 결작 악령에서 니체와 같은 문제를 거의 동시대에 다루었다. 비록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아수라장 같은 혼란 속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출범하기 수십 년 전이었지만 주인공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는 나중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공산적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보기에 공산주의는 긍정적인 발전이 아니었다. 몇몇 공리에 기초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는 과거의 종교적 분주제, 심지어 그리스도교 이전 야만의 시대에서 횡행했던 그 모든 잔인성을 뛰어넘을 위험이었다. 니체처럼 도스토옙스키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거의 50년 전에 이 모든 것이 오고 있다고 예견했다. 예술가의 직관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밝혀준 가장 뛰어난 사례다.
니체와 도스토옙스키는 공산주의가 종교나 허무주의를 대신하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도덕적인 대안으로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테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거라고 예견했다. 니체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칠고 냉소적이고 멋들어진 문체로 이렇게 썼다. 실은 누군가가 실험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곳에서는 삶의 뿌리가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지구는 크고 인간은 질리지도 않고 이런 종류의 현실적인 교훈을 수많은 생명을 희생해가며 끝없이 체득한다. 니체가 말한 사회주의는 나중에 영국, 스칸디나비아, 캐나다에서 유행한 비교적 유순한 사회주의, 즉 노동자 계급의 생활 조건 개선을 강조하는 종류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생겨난 철저한 집산주의였다. 니체가 생명을 희생시켜 가며 알게 된다고 예언한 그 교훈을 우리가 정말로 얻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분명 니체는 새로운 물리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객관적이어서 가치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한 듯하다. 그렇다면 허무주의와 전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개인이 되는 것이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 세계에 초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나야 사회가 절망과 지나친 정치 이론화라는 양초, 암초를 향해 표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허무주의와 전체주의 대신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로 이루어진 우주론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와 융은 이 개념을 수포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가치를 창조할 만큼의 자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경험의 한계, 수많은 인지 편향, 짧은 수명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무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할 천재성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지배하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술, 발명, 종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몰랐던 것을 깨우치고 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정과 동기가 우리를 압도할 때는 실망한다. 우리는 본성과 싸우고 또 타협한다. 하지만 니체가 그토록 갈망했던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니체의 주장에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각 사람이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며 무엇이 우리를 통합시킬까? 이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문제다. 초인들은 창조한 가치에 비슷한 점이 없다면 초인들의 사회는 어떻게 끝없이 마찰을 피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런 초인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지난 1500년간 의미는 위기를 겪었고 나치 독일, 소련, 중국 인민공화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나타났다. 니체와 도스토옙스키가 적당한 것도 이런 허무주의와 이데올로기가 이끄는 사회적 심리적 파국이었다. 또한 과학적 방법론은 분명 유용하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현실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과학적 세계관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계몽주의는 현실의 객관적인 것들을 배타적 영역이라는 중요한 과학적 공리를 남겼다. 그 결과 주관적인 것에 해당하는 종교적 경험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어떤 것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중간지대에 존재한다. 만일 특정 시점에 개인에게만 자명하게 드러나면서도 집단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기존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정확히 밝힐 수 없더라도 그 경험은 단순히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물론 특정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경험의 가치는 달라지므로 우리는 그 가치를 고정하거나 복제해 과학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가치는 너무 복잡해서 과학적 세계관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 어쩌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는 아주 이상한 곳이었으니
이상한 곳이어서 문화의 은유적, 서사적 묘사와 과학적 물질적 표현이 서로 통할 때가 있다. 그때의 삶에 현실과 예술은 서로를 동등하게 반영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런 경험을 생성하거나 받아들이는 정신은 논쟁의 여지 없이 실제적이다. 적어도 우리의 행동이 그 증거다. 우리는 나의 존재와 경험이 실제하며 마찬가지로 타인의 존재와 경험도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존재와 경험의 기초에 생물적 신체적 토대가 있다는 것, 생각 또한 타당하다. 실제로 정신분석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기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생물 심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정한다. 과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그렇게 생각한다. 종교적 경험은 바로 그런 생물적 신체적 토대에서 나온다. 그 토대가 가진 종교적 기능은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이라 우리는 종교적 경험이 의미하는 것을 적어도 이해는 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는 각 개인이 혼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 그럼에도 보편적인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양심이라든지 종교적 경험이 춤, 노래, 단식, 명상 같은 행동뿐 아니라 화학적 작용으로도 유발된다는 사실이 주관적이면서 보편적인 것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종교가 수많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사실도 왜 우리는 종교적 경험이 또 내면에서 들리는 어떤 보편적인 것을 가리킨다. 왜 우리는 종교적 경험이 이토록 공통적이고 필수적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쉽사리 가정할까?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오랜 진화의 결과로서 우리가 규정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바로 그 현실에 의해 선택된 기능임이 거의 확실한데도 우리는 전체주의의 결과를 목격했다. 그들의 집단이 인생의 짐을 나누어 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끔찍한 세계로 달콤한 유토피아로 바꿀 수 있다고 선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정한 사람뿐 아니라 시기심 많고 잔인한 사람들에게도 매혹적으로 보이는 세계관을 만들었다. 어쩌면 공산주의는 산업시대의 골칫거리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 생각대로 억압된 자들은 모두 착한 사람이고 악은 모두 부르주아 지배자에게만 있었다면 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비지배 계급의 상당수는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이고 우둔하고 방탕하고 권력을 쫓고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고 질투가 심했던 반면 지배 계급의 상당수는 교양 있고 유능하고 창조적이고 지적이고 정직하고 친절했다. 소련에서 집산화에 반대하는 농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탈프라크화 운동이 강적으로 진행될 때 재산을 재분배한 사람은 원한과 질투에 사로잡힌 살인자들이었고 폭력적으로 쫓겨난 사람은 믿을 만하고 유능한 농부들이었다. 이른바 이 행운의 재분배로 인해 1930년대에 세계에서 비옥하기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기근이 일어나 600만 명이 죽었다. 20세기의 또 다른 악당인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역시 강력하고 위대한 이데올로기였다. 히틀러 신봉자들이 니체 철학에서 영향받은 건 일부 사실이지만 그 철학은 나치즘에 상당히 이상하게 반영되었다. 니체는 개인의 발전을 장려했지만 나치가 한 일은 집단의 가치관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었다. 사실 니체는 나치즘 같은 이데올로기가 부상할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조건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나치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리아인을 그리스도교 이후 탈종교 시대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규정하고 더 높은 인간으로 개념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의 이상이 니체의 이상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니체는 개인성을 열렬히 찬양했으므로 더 높은 인간이 국가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부조리하고 혐오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